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이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 속이고 얻은 100원보다 정직하게 번 10원이 더 값진 법이란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용기와 지혜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각심을,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얼마 전 겪은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특히 어머니는 한 학교에서만 30년을 근무하셨는데 역사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없는 거란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한결같으셨죠. 당시엔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말씀이 삶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정직함에 대한 가르침은 특별했어요. 10살 때였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1,000원 더 주신 적이 있어요.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자랑했더니 아버진 절 데리고 곧장 가게로 가셨어요. 진수야, 너 이 돈 네 거야? 대답해봐. 누구 거지? 주인 아저씨 거요. 맞아. 남의 것을 쉽게 가지면 돼.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살라고 했어? 그날 아버진 제 손을 잡고 가게까지 걸어가셨고 제가 직접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하게 하셨어요. 가게 아저씨는 오히려 저를 칭찬하셨지만 그때의 부끄럼과 교훈은 평생 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삶의 가르침을 주던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하려 하셨어요.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 후에도 동네 아이들을 무료로 지도하셨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무역회사에 입사했어요. 성실함 하나는 두 분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었거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죠. 그렇게 20년을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외 사업부 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동생은 저와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가족들 건강을 늘 체크해주는 든든한 동생이자 딸이죠. 오빠, 올해도 엄마 모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와. 내가 예약해 놓을게. 아내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였어요. 신부 친구로 온 아내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죠. 하객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결혼식에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같이 드실래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1년 만에 결혼했으니 주변에서는 속도 위반이라고 했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닌 처음부터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내를 처음 인사하러 고향집에 데려갔을 때 일이에요. 어머니, 교사 연금은 꽤 나오죠? 30년 근무하셨으면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아내의 이런 질문에 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으셨던 게 기억나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절 따로 부르셨죠. 진수야, 너랑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데 잘 살 수 있겠니? 아이, 엄마, 그게 뭐가 나빠. 나한테 없는 부분을 미영이가 채워주는 거잖아. 아이, 그래도 결혼은 가치관이 비슷해야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면 힘들어.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아내는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첫째 서연이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죠. 그래도 살림 솜씨는 정말 최고였어요. 작은 생활비로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대견했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처남이었어요.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그때마다 우리한테 손을 벌렸죠. 그때마다 아내는 안쓰러워하며 도와주려 했어요. 여보, 설마 또 돈 빌려준 건 아니지? 동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대.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지금 몇 번인지도 모르겠다.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도 동생한테 안 그랬겠어? 아내는 처남을 끔찍이 아꼈어요. 제가 반대해도 몰래 돈을 빌려주곤 했죠. 그래도 그땐 가족을 생각하는 정 많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결혼 생활 중 아내와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은 역시 돈 문제였어요. 아내는 극도로 절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알뜰한 건 좋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쳤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회식비만 30만 원이 넘네? 부서 회식이었어. 내가 부장인데 안 낼 수도 없잖아.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죠. 특히 제가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것도 못마땅히 했어요. 어머니 연금 받잖아. 왜 매달 용돈까지 드려야 해? 우리 애들 학원비 생각은 안 해? 특히 제가 후배들 밥을 사거나 경조사비를 넉넉히 낼 때도 꼭 한마디씩 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물쓰듯 써? 밖에 나가서 부자 행세라도 하는 거야? 사람 관계도 중요하잖아. 힘들 땐 베풀고 쓰기도 하는 거지. 뭐 얻어만 먹고 다녀? 사람 관계?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 제대로 했어? 그 좋은 사람들이 뭐 해줬는데? 한 번은 제가 승진 축하금을 받았을 때였어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치과 치료비에 보태드렸더니 그걸 알고 아내가 폭발했죠. 그 돈이면 서연이 영어학원 1년치야. 어머니보다 우리 애들이 먼저 아니야? 아니, 엄마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들 봐준 적도 없잖아.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크게 싸웠어요. 아내는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일주일 만에 겨우 화해했죠. 그때부터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비상금에서 몰래 빼주곤 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선물도 보내고 찾아오곤 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죠. 어머님 너무 바보같이 사셨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면 뭐해? 아이,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자부심 갖고 사셨어. 자부심? 그거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남은 게 뭐야? 꼴랑 얼마 안 되는 연금이랑 낡은 아파트 한 채? 돈 없으면 아무리 존경받아도 다 소용없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내의 이런 가치관 때문에 어머닌 바보 같은 사람이 돼 있었죠. 그때부턴 아내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고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퇴근했더니 아내가 들떠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상철이가 선물로 사줬어. 처남이? 무슨 돈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대박났대.
컨설팅 쪽인데 큰 계약을 따냈나 봐. 평소 절약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명품 가방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게다가 처남이 하루아침에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죠. 그리고 처남의 변화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예전엔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죠. 시계도 고급 브랜드였고 차도 새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아이, 처남, 정확히 무슨 사업이야? 컨설팅이라고 했지? 아, 그게 그냥 이런저런 기업 자문 같은 거예요. 처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사무실은 어디 있어? 아, 매형은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세히 물을 때마다 처남은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눈을 피하면서 말이죠.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처남이 무슨 일 하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야. 무슨 일 하는지 뭐 어떻게 버는지가 뭐 중요해. 아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됐어. 상처리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그 후로도 처남은 비싼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외제차까지 뽑아주겠다고 했죠. 아, 매형, 누나 차 너무 낡았잖아요. 이번에 제가 한 대 뽑아드릴게요. 아이, 처남,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누나 고생시킨 만큼 보답해야죠. 처남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죠.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맨날 아껴만 살면 뭐해. 상철이 덕분에 우리도 숨통이 트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불안감이 남아있었죠. 부모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정직한 삶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다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리게 됐어요. 그 무렵에 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안경 찾으세요? 머리 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아이고 그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얼찐수야, 너희 엄마가 잠옷 차림으로 밖에 돌아다닌다. 얼른 와봐. 이웃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고 갔더니 어머니가 추운 새벽에 얇은 잠옷만 입고 있었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잖아.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다음 날 동생이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갔죠.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아직은 약물로 진행을 늦추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어머니를 누가 모실지가 문제였죠. 그날 저녁 처남이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누나, 사돈어른 치매 오셨다며? 그럼 당연히 누나가 모셔야지. 맏며느리잖아. 아이, 그게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아, 뭘 망설여.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무조건 누나가 모신다고 해. 요즘 사업도 잘 되니까 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번뜩이는 눈빛이었죠. 여보, 어머니 내가 모실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솔직히 전 아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평소 성격이라면 요양원비도 칼같이 나눠서 내자고 할 것 같았거든요. 당신 정말이야? 당신이 다 하려면 힘들 텐데. 나도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게 많은데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지. 정말 괜찮겠어?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들면 요양원도 생각해보자. 그러자 아내가 절 쏘아보면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오자는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상철이 말이 맞아. 맏며느리가 당연히 모셔야지. 그 모습에 제가 그동안 아내를 너무 나쁘게 봤나 싶어서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처남이 이런 조언을 해주다니 처남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서주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정말 극진하게 어머니를 돌봤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드렸죠. 산책도 꼬박꼬박 시켜드렸고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공원에 가서 산책할까요? 그래, 고맙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아내 모습을 보며 칭찬했어요. 아내분 정말 대단해요. 요즘 며느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유, 그럼 친딸도 저렇게 못하지.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퇴근하면 바로 와서 아내를 도와 어머니를 돌봤죠. 근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아내가 오면 입을 꼭 다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아내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고요. 또 처남이 자주 집에 드나들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뒤로는 거의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곤 했죠. 누나, 사돈어른 약 드셨어? 응, 아까 드렸어. 처남이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불안해 보이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남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치매 환자들은 가끔 저렇게 이유 없이 운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매형. 처남이 자주 찾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처남이 함께 외출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죠.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상철이랑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아내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서둘러 나갔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죠. 어느 날은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다 아내와 처남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서류 같은 걸 주고받더라고요. 아내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을 했죠. 처남 사업에 아내가 왜 함께 다니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나가? 아니, 엄마는 누가 보고? 어머니 괜찮으셔. 약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잖아. 1시간 정도는 서연이가 봐도 돼. 아니, 그래도 치매 환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건 잠깐이라니까.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외출을 하려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처남이랑 뭘 하는 거야? 왜 자꾸 의심해? 동생 사업 도와주는 게 그렇게 이상해? 사업이 뭔데?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나도 좀 알자.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뭐 도와줄 거야? 퉁명스러운 아내 태도에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어요. 아니, 아내가 매일같이 밖을 나가는데 남편이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이래? 맨날 어머니밖에 모르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때 아내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 그럼 돈 갖다 준 적 있기나 해? 명품 하나, 좋은 차 하나 사준 적 있어? 근데 상철인 다 해주잖아. 당신 못 해주는 건 내가 동생 덕에 누리고 산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상철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어? 당신 월급으론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순간 제 시선이 어머니께로 향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시는 척 하셨죠. 그때만큼은 치매 환자답지 않은 너무나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응? 어머닌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조금 전 제가 봤던 게 착각이었나 싶었죠. 아내는 화가 난 채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놀라셨어요?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흐리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를 걱정하시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어디 있다 이제 와? 술 마셨어? 상철이랑 있었어. 왜? 뭐 또 뭐라 하게? 미영아, 우리 이러지 말자. 처남이 뭘 하든 우리 살던 대로. 우리? 우리가 뭔데? 당신은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부터 아내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출장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실 때 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죠.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받았어요. 드디어 정신 차리셨나? 10년이나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양심이 발동했어? 당신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거 잊지 않았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은 제가 어머니인 줄 알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인데요. 누구시죠? 순간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뚝 전화가 끊겼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커진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니 어머닌 창백한 얼굴로 절 쳐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지금 엄마한테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엄마,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제 시선을 피했어요. 하필 이런 때에 치매가 와서 어머니를 붙들고 제가 뭘 물어야 할지,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 혼란스럽기만 했죠. 무언가 알아야 도울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 후로도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울렸죠. 잠에서 깬 제가 받자 이번엔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건강 잘 챙기셔야지. 늙으면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당신들 누군데 이러는 거야? 무슨 협박이냐고 지금! 또 끊어졌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온 탓에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죠. 진수야, 왜 그래? 아니에요. 저 때문에 놀라셨죠? 잘못 걸린 전화예요.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도 직감으로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바꿔서 받았어요. 네? 선생님, 아직도 기억력이 좋으신가 보네. 그때 그 서류들 혹시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불타버렸어야 할 것들인데 그거 갖고 있으면 가족들도 위험할 거야. 무슨 소리요? 자세히 캐묻자 이번에도 바로 끊겼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작고 여린 울음소리를 평생 강하게만 사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괴로운지 한참을 울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셨죠.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화는 다 뭐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용기가 없었어. 네?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했어. 사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아니, 내가 겁쟁이였어. 어머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어디 가지 말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제발 가지 마라.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엄마, 기억나는 건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그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네가 없을 때 엄마한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평소에 흐릿한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죠. 다음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제자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도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죠. 선생님 성격에 그런 일이 엮일 리가 없죠. 잘못 걸려온 전화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죠.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이후 어머니 방에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출장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안했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 가끔씩 제 쪽을 흘끔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독일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 건이라 준비할 게 꽤 많았는데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엄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친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였죠. 정말 가야 하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온몸으로 호소하고 계셨죠.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짐 다 쌌어? 여권이랑 서류 확인했어?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왠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닌 내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저랑 있으면 되죠?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더니 어머니가 제 방 앞에 서 계셨어요. 엄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진수야, 조심해라. 그리고 서연이한텐. 서연이는 왜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가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자꾸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딸이 저를 불렀어요. 아빠, 있잖아.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빨리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게 뭐야? 그냥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 연락 안 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상했어요. 딸이 왜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죠. 택시가 도착했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볼 여유가 없었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들어가라고 말리는 아내를 밀치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죠. 친수야, 사랑한다!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가슴이 찡했죠.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고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보면서 생각했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독일에 도착한 첫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것도 아까 받은 새 번호로. 아빠, 엄마랑 삼촌이 좀 이상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죠. 집으로 전화해도 아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바이어와의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전 즉시 귀국을 결정했어요. 회사에는 가족 문제라 급한 상황이라고만 했죠. 상사는 화를 냈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12시간의 비행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하면 이상하리만큼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도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고요. 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여동생에게 전화했죠. 지니야, 엄마 괜찮지? 집에 갔다 왔어? 오빠? 벌써 한국 들어온 거야? 응, 엄마 괜찮던데? 언니가 잘 봐주고 있어. 그 말에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처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죠. 얼마 전 바꿨다는 고급 외제차였죠.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한 후 조용히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죠. 누나 이제 결정해야 된다니까. 더 미루면 안 돼. 처남 목소리였어요. 뭔가 다급해 보이는 느낌이었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가 빨라? 어차피 치매 심해지면 요양원 가야 하잖아.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사연아, 너 학교 안 갔니? 너 내가 발소리도 안 내고 다녀. 사람 놀라게 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엄마. 아, 그렇구나. 할머니 약 좀 갖다 드려라.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갔죠. 부엌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딸이 약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이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약병에서 약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죠. 서연이도 뭔가 알고 있구나.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일부러 크게 소리를 냈죠.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와 처남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왜 벌써 연락도 없이... 일정이 취소됐어. 바이어 쪽에서 연기하자고 해서.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 안 했어.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믿는 것 같았어요. 처남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매형 수고했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처남이 가고 난 후 아내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눈빛이 불안정했죠. 저는 곧장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눈을 크게 떴어요. 진수야, 너 괜찮아? 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으셨죠. 그러더니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빨리 받아. 너 혼자 있을 때 들어봐. 그때 아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닌 재빨리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기셨어요. 그 순간적인 반응이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전 알았죠. 녹음기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대 저와 어머니를 단둘이 두려 하지 않았죠. 여보, 오늘은 내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 내가 갈게. 당신 피곤하잖아. 며칠은 좀 더 쉬어야지. 아내의 태도가 단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죠.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시는 것 같았지만 가끔씩 제 쪽을 흘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실래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안 좋으셔. 바람도 차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아니야, 엄마. 나가고 싶으시면 옷 챙겨 입고 나가요. 날씨도 좋은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나도 같이... 당신이 좀 쉬라니까. 내가 모시고 나갔다 올게. 집 앞에 잠깐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났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이 생겼죠.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네, 엄마. 저 진수 맞아요. 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적이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거짓말해서.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석 달 전쯤인가?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근데 우연히 둘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됐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어요. 네 처남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나도 10년 전 그 일, 내가 목격한 일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미영이가 알고 네 처남까지 알게 된 거지. 1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교장, 교육감, 그리고 지금 도지사 후보인 정 의원, 그들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어. 정 의원 딸을 명문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키려고 수십억을 주고받은 걸 내가 봤지. 그래서 엄마를... 그래, 내가 유일한 증인이야. 그때 양심선언하려 했는데 너희들을 위협했어. 제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여태 침묵하신 거예요? 정의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 네 아버지도 없고 혹시라도 너한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아. 어머니가 작은 USB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야. 10년 전에 몰래 녹음하고 복사해둔 서류들 다 여기 있어. 엄마가 어떻게 이런 걸... 만약을 위해 준비해뒀지.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녹음한 것도 있어. 미영이하고 둘이 그동안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어. 치매 노인 앞에 두고 무서울 게 뭐 있겠니? 저는 USB를 꼭 쥐었어요. 이게 모든 걸 바꿀 열쇠였으니까요. 엄마,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믿고 싶었다. 난 미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 지 동생한테 협박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멈추기를. 나한테라도 말해주길 기다렸던 거야. 기회를 주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때문에 날 팔아넘기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그렇게 부족한 시어머니였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탓을 왜 해요? 서연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약을 바꿔치기 해줬거든. 안 그랬으면 정말 나 지금쯤 진짜 치매가 와서 널 진짜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정신도 못 차리고. 서연이가요? 그래. 서연인 다 알고 있었어. 참 똑똑한 애야. 할머니도 지켜주고 널 닮았어.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가야지. 검찰에도 가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엄마 혼자서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젠 진실을 말할 때야. 늦었지만 지금이 제일 빠를 수도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수야, 너 미영이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내가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젠 제가 같이 할게요. 조심해라. 일단은 모른 척하고. 걔들이 알면 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닌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게 만드셨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멀리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어머니 감기 걸리시게. 멀리 안 가고 그냥 공원 한 바퀴 돌았어. 아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게 다 연기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들었죠. 첫 번째 녹음 파일은 2달 전이었어요. 누나, 이제 시작해야 된다니까. 진짜 시간 없어. 뭘 시작해? 치매 악화시키는 거. 내가 구한 약 있어. 이거 꾸준히 먹이면 진짜 치매 증상이 심해질 거야. 어차피 약 먹는 것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 더 넣으라니까. 너 미쳤어? 그건 범죄잖아. 누나 정신 차려. 우리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는 거 잊었어? 2번째 파일은 1달 전이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저희가 드린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한다는 게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박정숙 선생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치매라고 하니 더 쉽겠군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일단 30억, 선금으로 5억은 바로 드리죠.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분노로 이어폰을 뽑아버릴 뻔했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죠. 그리고 박정숙 선생이 10년 전에 모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가져오면 20억 추가로 드리죠. 그럼 총 50억입니다. 2사람 몫으로는 괜찮은 거래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꼭 찾아오겠습니다. 3번째 파일은 3주 전이었어요. 처남과 아내의 대화였죠. 누나, 노인네 방 뒤졌어? 내가 며칠 뒤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찾은 거 맞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래. 20억이 걸렸다니까? 침대 및 옷장, 서랍장 다 뒤졌어. 심지어 베개속까지 확인했다고. 금고 열쇠도 못 찾았어. 어머니가 치매인데도 그런 건 꽁꽁 숨기셨나 봐. 젠장, 20억이 날아가면 안 되는데. 4번째 파일은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내용이었죠. 김씨, 진행은 잘 되고 있나? 네, 의원님. 정신과 의사도 매수했습니다. 진단서 조작도 준비됐고요. 좋아. 근데 그 증거물은 아직 찾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정 의원님 선거가 코앞인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위험해요. 당신들 돈도 없던 일 될 수 있다고. 자칫 그 증거가 언론에 나가면 집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2주 안에 꼭 찾겠습니다. 집을 부숴서라도 찾아요. 우린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끔찍했죠. 마지막 녹음 파일은 이틀 전이었죠.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매형 출장 다음 주 맞지? 완벽하네. 그때 모든 걸 끝내자. 뭘 어떡해. 저 노인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치매, 조울증까지 있다고 진단서 만들어놨어.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너 그런 건 어디서 받아왔어? 돈 주면 다 돼. 일단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넣으면 끝이야. 면회도 제한하고 약물로 진짜 폐인 만들 수 있어. 여기 계속 두면 증거 쥐고 무슨 일 벌일지 모르잖아.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간신히 참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치매 와서 모른다고 하고 돈 받으면 되잖아. 누나, 호락호락하게 50억 주겠어? 노인이 이미 70을 넘었어.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끝을 내야 한다니까. 우린 젊잖아.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죠. 애들 엄마로, 제 아내로 여태 함께 산 아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그들은 50억의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둘 생각까지 했다니 눈물이 났죠.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의 눈물인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됐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었어요. 들어와. 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었죠. 서연아, 넌 언제부터? 2달 전부터 알았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이상한 약 먹이는 걸 봤거든요.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저는 놀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이 됐죠. 아니야, 네가 할머니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 지켜줄 거죠? 우리 할머니... 그럼 아빠가 할머니도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지. 모든 진실을.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아내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그리고 어머니가 10년간 짊어진 그 짐도 모두 함께 내려놓기로요. 그래야만 진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동생을 만났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죠. 진이야, 이거 좀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줬어요. 여동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게 진짜야? 언니가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동생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봐요. 일단 엄마 혈액 검사부터 해봐. 아마 그들이 먹인 약물 성분이 나올 거야. 알았어. 당장 해볼게. 이건 명백한 범죄야. 약물 남용, 노인 학대... 그리고 변호사도 필요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았어. 내 대학 선배 중에 있어. 정말 능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야.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했죠. 아내에게는 정기검진이라고 둘러댔고요. 불안해 보였지만 반대할 명분은 없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혈액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됐거든요. 그것도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종류였죠. 이 정도 양이면 계속 복용했다면 정말 뇌손상이 왔을 수도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혈액 검사 결과, 추가로 딸이 찍은 동영상들까지 받아 전달했죠.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10년 전 사건도 함께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점이니까요. 네, 엄마도 그러길 원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남이 와 있었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죠. 매형,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누나도 힘들어하고. 그래 여보. 우리 정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가... 저는 그 둘을 똑바로 봤어요.
이미 그들의 계획 일부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내일 가족회의 하자. 진이도 부르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중요한 결정이니까. 아내와 처남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가족회의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죠. 여동생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곧 처남도 왔죠. 거실에 모두 모였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엄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어요. 아내와 처남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자, 이거부터 들어보고 얘기할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50억을 준대. 그 노인네 조용히 시키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남은 벌떡 일어났죠. 이게 뭐야? 불법 녹음이잖아! 앉아, 끝까지 들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봐요. 당황한 처남이 다시 앉았어요. 그 뒤로도 엄마에게 약을 먹이는 얘기, 정신병원 얘기, 모든 게 드러났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어머니였죠. 미영아,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나 치매 아니다. 네가 하는 짓도 다 알고 있었어.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아니라고? 뭐가 아닌데? 아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절 봤죠. 15년이야, 15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를 어떻게 엄마한테 약까지 먹일 생각을 해? 네가 그러도 사람이야? 여보, 나는... 변명하지 마! 넌 50억에 우리 엄마를 팔아넘기려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는지 분노 때문인진 몰랐죠.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엄마가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자기 며느리가 약까지 먹이는데도 참아야 했던 그 심정을 알기나 하냐고? 전 주먹을 떨며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난 정말 하기 싫었어. 상철이가 협박해서. 협박? 하지만 넌 선택했잖아. 돈을 선택했어. 50억을.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다고.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상철이가 협박했어. 빚 문제를 알고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있던 빚이 있었어. 빚?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결혼 전에 내가 한 사업 실패로 3억이 넘는 빚이. 그래서 우리 엄마를 팔았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부부야? 전 아내 앞으로 다가갔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겠지? 누군가 널 속이고 약을 먹이고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그 기분을. 가족이란 사람들이 한순간에 너한테 등 돌리는 게 어떤 건지 봐. 여보, 그러지 마. 여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 끝이야. 내가 어떻게 널 다시 믿어? 어떻게 한 집에서 사냐고? 평생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오늘 다 끝인 줄 알아. 처남이 끼어들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아니 누나, 무슨 소리를.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닥쳐. 다 네가 시킨 거잖아. 네가 그 사람들이랑 연결한 거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돈 준다니까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처남이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말했죠. 매형, 이 여자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오해예요. 전 진짜로.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그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해. 네? 뭐라고요? 이미 고발장 준비 다 끝났어. 약물 투여, 노인 학대, 사기 미수. 처남이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죠. 우리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처남이 할 행동이 뻔했거든요. 김상철 씨, 김미영 씨, 두 분 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여보, 나도? 왜?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약물 투여 정황이 명확해. 당신이 직접 먹였잖아. 하지만 상철이가 시켜서... 그래도 당신 손으로 했어. 엄마한테 독약을 먹인 거라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두 분 모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노인 학대 혐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처남이 발악했어요.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난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야.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목소리가 한없이 차가워졌어요. 너희가 내게 먹인 약 때문에 정말 치매가 올 뻔했다.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아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게 먼저야.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지었어요. 아내가 끌려가면서 저를 봤죠. 저도 아내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도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아내와 처남은 구속됐어요. 얼마 뒤 최종 선고일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처남은 주범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어요. 노인 학대, 약물 투여, 사기 미수, 그리고 정 의원 측과의 공모까지요. 처남은 징역 4년, 아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전과자가 된 거죠. 법정 밖에서 아내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복잡한 제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았죠.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우리에겐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죠. 1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그 일이요. 한 달 뒤 어머니는 검찰에 출두하셨어요. 1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로 한 거죠. 검찰청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머니는 묵묵히 걸어갔어요. 저와 여동생이 양옆을 지켰죠. 검사실에서 어머니는 담담하게 증언하셨어요. 김 변호사에게 10년간 보관을 부탁한 증거물입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사본입니다.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왜 이제야?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 제거하려고까지 했죠. 정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즉시 청구됐어요. 정 의원은 10년 전 입시 비리와 최근에 노인학대 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됐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결국 정 의원의 정치 인생까지 모두 끝이 났죠.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실현됐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해. 여동생이 물었어요. 엄마, 언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아. 다행히 어머니는 날로 건강해지셨어요. 억눌렸던 진실을 밝히고 나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참 많은 것이 변했죠.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시민단체 일로 바쁘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죠.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는 무슨,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야. 딸은 법대에 입학했어요. 할머니를 보고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얼마 전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법정 이후로 딱 1년 만이었죠. 용서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아내는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혼 서류야. 사인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아. 다만 아이들은 가끔씩 만나게 해줘. 자격 없는 엄마라도 말이야. 그 문제는 시간을 좀 더 줘. 애들하고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고마워. 대답 기다릴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고생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놓아주는 것도 용기란다. 그날 밤 전 결정했어요. 이혼은 하되 미움은 놓아주기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때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게 가장 큰 힘이라던 부모님 이야기도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